지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원천징수 부분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는 드렸지만,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이제 지급하는 의무자가, 사업자라고 하면 되겠죠. 사업자가 그 소득자에게 그 직원이 됐든 아니면은 그 프리랜서 그 용역을 하시는 분한테 소득을 지급을 할 때 그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그 납부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기본적인 근로소득, 우리 3.3% 소득 또는 뭐 기타 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데 이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협력 의무입니다. 이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일일이 걷어야 되는 세금을 그 사업자에게 약간 협력 의무를 지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력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 이게 페널티가 있는 협력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세 신고도 내가 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적게 신고를 하거나 늦게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다. 근데 이 원천 징수를 조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그, 복잡하지 않은 사업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부가세 신고나 뭐 그 소득세 신고까지는 규모가 커지시기 전까지는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좀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아예 이렇게 의뢰를 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안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직원이 생겨서 이런 원천세 신고까지 좀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이렇게 관리를 위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득별 원천징수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원천징수를 해서 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고 이게 이제 신고를 하는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별도 강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타 강좌 통해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 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래도 설명드리면,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고 또 교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근로자한테 교부하지 않으면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면접 보고 뭐 일하기로 하자라고 하고 며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조금 내가 바빠가지고 근로계약서는 뭐 작성을 좀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근로자분하고 뭐가 좀 안 좋아졌는데 그분이 뭐 저희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해버렸다. 나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아직 안 썼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법적 의무로 들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는 임금 명세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급 명세서를 교부해야 되고, 요것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이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한 근로기준법이 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최근에 예전에는 세금이 어렵다, 뭐 세금 관리가 어렵다,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에 비해서 좀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 관리하기가 어렵다, 뭐 또는 이런 뭐 노동 법률에 대해서 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더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접하기도 좀 접근성이 좀 좋아지고 뭐 국세청도 많이 이제 그런
그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수월한 데 비해서 이런 이제 인사 관리, 뭐 노무 관리 부분은 아직까지 그만큼 많이 이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이제 조회 다운이 가능한 이제 그 표준 근로계약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그냥 실어봤고요. 이게 다 법정으로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빠져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이 고용노동부에서 그 표준으로 제공하는 거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임금 명세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뭐 사업하시는 이제 제 고객분들이 많은 뭐 문의를 주시지만 그 비단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만 문의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노무 문제도 이제 제가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들은 좀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조금 이제 사원 관리가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보면은. 그리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제 각종 신고 제출 의무라고 해서 원천세 신고는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뭐 소득을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신고 기한은 그럼 언제냐? 소득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는 매월 신고인데 이거를 그 매월 하는 게 내가 번거롭다라고 하면은 반기별 6개월별로 그 신청 승인을 받으면은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반기별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원천세 신고라는 거는 그 몇 명에게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몇 명에게 얼마를 줬다. 그리고 원천세는 얼마다. 딱 이 정도만 들어가는 신고입니다. 어떤 소득을 몇 명에게 얼마를 세금을 얼마를 뗐다라는 거에 대한 신고이면서 그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라는 신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합계 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하는 원천세 신고는 합계 신고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신고는 이거는 이제 그 신고이기도 한데 제가 용어를 조금 차이를 좀 두기 위해 보고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 제출 보고라고 제가 하면은 이 지급명세서라는 신고 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집계해서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이제 하는 건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매월 또 기타 소득 중에서 인적용역 성격이 있는 기타 소득도 그 매월인데 어, 이때는 이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줬다라는 게. 그래서 이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이 간이 지급명세서라는 별도의 이제 그 보고 의무가 있다. 이것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적시에 이제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취지는 여기 제가 기재를 해드렸고 그 외에 또 정규 지급명세서 제출이 또 있습니다. 그 아까 간이지급명세서는 뭐 일정 기간 뭐 근로는 반기별, 나머지는 뭐 매월인데 정규 지급명세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또 무게를 또 제출하는 그 지급명세서 신고가 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라는 거는 이거 사실상 이제 연말정산 그, 그 결과를 제출하는 거랑 이제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많아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세금만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천세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신고라는 개념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어, 이 세금에 대한 신고 외로 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에 이거 미제출하게 되면 또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람을 쓰게 되는 경우, 그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금 좀 골치가 아프신 경우들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좀 뭐가 복잡하다라고 해서 그 외부에다 맡기시는 경우들이 그래서 좀 하게 됩니다. 아니면 요것들을 이제 다 제출을 이제 직접 나는 내가 다 이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이런 제출과 관련된 이 별도 강좌를 통해서 그 홈택스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별도로 좀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 원천세 신고에 대한 이제 그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냥 메뉴 정도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천세 신고, 이게 세무서에 하는 원천세 신고와 또 별도의 이제 지자체에 하는 지방세 신고가 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원천세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이제 국세를 신고하고 여기 지방세 신고 사이트에서는 또 지방세를 신고하고 이 원천세 개념은 국세와 지방세 두 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신고도 이제 홈택스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득에 대한 그 지급명세서가 그 간이지급명세서 뭐 신고가 있고 이쪽은 뭐 정규지급명세서 근로 관련된 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야 될 의무가 좀 많다. 이제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원천세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사실 뭐 신고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굉장히 깁니다. 그 설명이. 그래서 그 강의 목적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종합소득세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저도 좀 오늘 강의하고 나오기 전까지도 그 종합소득세 신고 한참 그 하다가 지금 그 강의장에 왔고 그 강의 끝나면은 또 사무실로 복귀해서 또 계속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말일까지 계속 열심히 그 해야 합니다. 그 개인이 이제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이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고요.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 거기에 뭐 근로도 있다라고 하면 근로, 또 이자 배당 금융소득까지 모두 합해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다.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그 신규 사업자 대상의 강의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이제 계산 방법을 주로 좀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소득세 신고 개념이 소득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내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소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흔히 그 매출과 이제 순이익의 개념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내 소득, 그러니까 그 세법상으로는 소득은 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이라는 게 이제 법정 용어는 소득 금액이라는 게 일종의 순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순이익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에 대한 이제 비교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순이익을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에 대한 이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장부로 신고한다라는 개념은 내 매출에서 실제로 내가 발생한 비용을 반영해서 순이익을 산정해서 이제 신고하는 방식이고 그러면서 이 장부의 종류에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간편장부는 흔히 그냥 저희가 내 매출은 얼마고 뭐 임차료 얼마, 뭐 여비교통비 얼마, 뭐 지급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손익만 이제 구해져 가지고 신고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복식부기장부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 듣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이제 재무제표들이 정식으로 들어가는 좀 이제 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장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는 단순 이제 항목별로 집계해서 신고가 되는데 반해서 재무제표까지 작성이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 그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어, 도소매업, 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 그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딱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천천히 좀 나눠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듣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조금 원활하실 겁니다. 기장신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장부신고라는 그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추계신고라는 거는 이제 그 장부대로 하지 않고 경비를, 경비를 이제 그 경비율로 추계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경비율로 신고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뭐 음식점업, 나머지 이제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는 전년도 그 매출이 3억 이상, 이쪽 카테고리에서는 1억 5천 이상, 7,500 이상, 간편장부는 당연히 이 금액들 미만에 해당하는 거고, 그 추계 신고 시에 그 나는 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나는 그냥 경비율이라는 거를 적용해서 신고할래.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매출 대비한 경비율로 신고할래. 라고 했을 때, 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라는 두 가지 경비율로 나눠지는데, 그 전년도 그 매출 금액이 이제 6천만 원 이상이면은 기준 경비율, 그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율,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대상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그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야. 그러면 선택적으로 내가 복식부기로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 대상인데 내가 높은 단계로 신고를 하는 거는 선택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그 신고하게 되면은 어,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뭐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내가 더 높은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잘했다라고 해서 거꾸로 이때는 세액공제라는 거를 따로 해주지만 그 낮은 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제 간편장부, 그러니까 이 추계신고라는 거는 내가 복식 대상자건 간편 대상자건 그냥 다 추계신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나는 장부로 하기가 싫어. 간편장부도 싫고 내가 복식부기 의무인데 장부로 하기가 싫어. 라고 하면은 추계신고로 할 수는 있지만 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면은 이 기준경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걸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이 추계신고를 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이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면은 그 당연히 그 장부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그 단순경비율 대상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유리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복식부기로 해야 그 페널티가 없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복식부기로 할 수는 있지만 복식부기로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머리는 아프다. 예, 그리고 일반 이제 개인이 복식부기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복식부기로 신고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좀 외부에 좀 맡겨야 되는데, 대신에 그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한 100만 원까지는 그 세금을 좀 차감을 해준다. 잘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런 기준이 좀 나눠져 있다. 업종별로 그 매출 기준별로, 직전 연도 매출 기준별로 좀 이렇게 그 신고 의무 장부 유형이나 추계 신고를 내가 선택적으로 했을 때 경비율을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느냐라는 것도 이 매출 기준으로 일단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올해 이제 신규 사업자를 그 하신 경우,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을 개시하신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매출이 없죠. 전년도에는 매출이 없으니까 첫 해는 이제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십니다. 첫 해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첫 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은 하십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제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될 것인가,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될 것인가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그냥 서식상으로 이건 간편장부 서식입니다. 간편장부 신고 시에는 매출 금액에서 뭐 수익 금액, 저희가 이제 매출이랑 뭐 기타 매출 해서 매출 원가는 얼마고 제조 비용은 얼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비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계 금액을 내서 신고를 하는 이런 형식을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편정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교환에 뭐 이런 작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기재는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이제 이게 숫자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장부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장부 신고라는 거는 어쨌든 복식부기가 됐던 간편장부가 됐던 그 장부 신고하는 관점에서는 내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빼고 소득 금액,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 경비율을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어, 선택적으로 경비율을 내가 선택을 할 건데 그 경비율 중에 내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단순 경비율 신고를 선택적으로 원칙이 장부 신고입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내가 단순 경비율 신고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업종별 이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소득 금액을 순이익을 실제가 아니라 이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뭐 무조건 이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만약에 사업 초기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뭐 이상한 이제 불황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황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어, 실제 손해를 본 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비용으로서. 그러면은 경비율로 신고가 되면은 무조건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경비율은 내 매출의 일정 경비율만큼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 나오는데, 어, 이런 초기에 이제 결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보다 장부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올해 마이너스를 본 거는 향후 10년 동안 이익이 나는 거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손해봤다라고 해서 그의 그 손해가 매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난 거에서 이월해가지고 까주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까주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거는 꼭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니 경비율도 단순과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만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단순 경비율은 높은 경비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기준 경비율은 낮은 경비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적으로 나 그냥 경비율 신고하고 싶어. 근데 그 경비율 중에서 내가 기준 경비율만 쓸 수 있는 대상자야 라고 하면은 그 그냥 기준경 비율은 신고 자체를 그냥 하지 그냥 않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왜냐면은 계산 구조상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 구조상 만약에 뭐 좀 특성상 뭐 좀 예외적으로 뭐 도소매나 약간 뭐 제조 같은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기준율로 신고를 해도 뭐 실제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준 경비율로는 신고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부가 원칙이지만 선택적으로 내가 경비율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단순 대상이면은 단순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실제 경비보다 이게 더 경비가 많이 잡히면은 요걸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그래도 장부로 해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경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가산세 없이 가능한 거고,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경비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율은 좀 예외적으로 좀 사용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돼요. 사업 초기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이 신고 안내 자료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내가 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신고 안내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타입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조회를 어떤 문건을 이제 한 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면, 기장문은 간편장부, 경비율은 경비율로 적용을 해서 신고한다라고 하면은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라는 게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이 업종은 5번 따니까 이게 도소매 업종인데, 만약에 내가 그 경비율 대상이 단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으로 신고했을 때 내 매출의 91%를 비용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9% 정도만 내 순이익으로 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지만 여기 기준경 비율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기준경 비율이면은 그냥 당연히 장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세금이 뭐 당연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비율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경비율로 만약에 선택을 하는 경우에 요걸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율로는 아예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도 드리지만 다른 외적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 금액의 중요성.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 금액은 순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세금 계산을 하는 역할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담금이나 부과가 되는 기준금액으로서 최소한 이게 1년 동안은 활용이 됩니다. 이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확정된 내 소득금액, 즉 순이익은 이제 1년 동안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세금뿐만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높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이제 더 많이 납부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점수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거꾸로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뭐 소득이 많으니까 신용도는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이나 대출 금액 규모에도 이 소득 금액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각종 청약이나 지원금도 소득 금액이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출하시는 서류들 중에 각종 제출하시는 서류들 중에 소득 금액 증명을 제출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양날의 검입니다. 소득 금액이라는 게 뭐 높으면은 신용점수랑 뭐 좀 뭐 대출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장점이 있겠죠.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그 외 부담금은 또 많이 지출이 또 따를 거고요. 또 거꾸로 소득 금액이 높아서 대출을 그만큼 내 신용도가 높으니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 금액이 높아서 약간 이제 좀 소득이 낮은 경우에 좀 지원해 주는 것들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사실은 더 많이 남았는데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신고하면 더 적게 남은 걸로 신고가 돼서 그걸로 세금을 내면은 세금이 좀 낮아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했다가 그렇게 되면은 소득 금액이 실제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잡히게 되니까 나중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업 현황에 비추어서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이제 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내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에 대한 최소한 다음 소득세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거는 이제 수익 금액별로, 이걸 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수익 금액별로 이제 업종별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장부모 판단처럼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장부 기장 내용의 이제 정확도나 여러 가지 여부를 법적으로 아예 세무사한테 확인을 받은 후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15억, 그리고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 그리고 일반 서비스업들,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들은 5억, 이런 기준을 넘는, 이거는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기준입니다. 당해년도 기준으로 내가 도소매업을 하는데 25년도에 매출이 15억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점은 뭐냐? 일반 신고와 신고 납부 기한이 5월 말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한 달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면서 별도의 이제 좀 복잡한 이제 서류들이 확인서나 이런 부속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은 있으나 이제 더 엄격하게 하니까 약간의 뭐그 인센티브는 주나 어 거꾸로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나는 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그냥 일반 신고로 할래 라고 하면은 거꾸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금액 기준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기준, 그러니까 당해년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장부 작성 의무는 전년도 수익 금액으로 결정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그 당해년도 수익 금액으로 의무가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별로 그 선호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보다 좀 엄격하게 신고를 요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신고는 성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출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 법적으로 더 강한 이제 성실도를 확인받는 그런 신고를 하게 되는 거를 이게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 다만 그만큼 내가 많이 이제 매출을 확장을 해놨고 성장을 했다라는 거에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도 뭐 양면성이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2단계쯤 오시면은 이제 실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 사업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될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 지점이 대략 이 지점에서 또 비슷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준 금액까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게 내가 소득을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뭐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뭐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근데 다만 뭐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제가 이제 뭐 자세히는 그 요번 과정에서 써드리진 않았지만 소득 금액은 높고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서 이제 내가 소득세도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람을 채용하면은 또 요새는 이제 그 고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감면을 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도 신규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직원 채용하신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 받는 것도 계속 검토를 어제 하다가 이제 강의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도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골격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금을 좀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나한테 해당되는 이제 공제 감면 혜택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는 또 추후에 이제 또 다른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접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강의 너무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하시는 부분, 준비하시는 부분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잘 진행돼서 성취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